3. 한 달 이상을 그레고르가 시달렸던 심한 부상은 아무도 감히 제거시키려 하지 않아 사과가 눈에 보이는 기념으로 그의 살 속에 그대로 박혀 있었다. 아버지에게까지도 그레고르가 비록 지금 슬프고 구역질나는 모습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적으로 취급해서는 안 되고 꺼림칙함을 눌러 삼키고 참는 것이 별도리 없이 참는 것이 가족이 마땅히 지켜야 할 계명인 식구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준 것 같았다. 그리고 이제 비록 그레고르가 부상으로 인하여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어쩌면 영영 상실했고 지금으로서는 자기의 방을 가로지는데도 늙은 상위 용사처럼 천천히 시간을 들여야 한다 하더라도 높은 곳으로 기어 올라가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의 상태가 이렇듯 악화된 대신 그의 생각으로는 아주 충분한 보상을 받았으니 언제나 저녁 무렵이면 그가 벌써 한두 시간 전부터 날카롭게 관찰하고 있다 보면 거실 문이 열려 그는 거실에서는 보이지 않게 자기 방의 어둠 속에 누워 불 밝혀진 식탁 곁에 앉은 온 식구들을 보며 그들의 이야기를 어느 정도 모두의 허락하에 그러니까 정가는 아주 딴판이게 들어도 좋았던 것이다. 물론 그것은 그레고르가 작은 여관방에서 피곤에 지쳐 눅눅한 이부자리에 몸을 던져야 할 때면 언제나 약간의 그리움을 품으며 생각했었던 옛날의 활기찬 담소는 아니었다. 지금은 대체로 몹시 조용하게 지낼 뿐이었다. 아버지는 저녁을 들고 나서 곧 안락의자에 앉은 채 잠이 들었고 어머니와 누이 동생은 서로 조용히 하라고 주의를 주었는데 어머니는 등불 아래로 앞으로 숙인 채 양장점에서 맡긴 발고 난제리를 바느질하였으며 저문자리를 얻은 누이 동생은 앞으로 더 나은 주위에 이를까 하여 속기와 불어를 일으켰다. 이따금씩 아버지가 잠이 깨어 마치 그 사이에 본인이 잠을 잤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양 어머니에게 당신 오늘도 바느질 참 오래도 하는구려 하고는 어머니와 누이 동생이 지친 채 마주보며 웃는 사이 금방 다시 잠이 들었다. 일종의 아집으로 아버지는 집에서도 자신의 사원 제복을 벗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의 잠옷이 그냥 옷걸이에 걸려있는 반면 아버지는 완전히 옷을 차려입은 채 자기 자리에서 졸고 있었다. 마치 언제나 일할 태세가 되어 있고 여기서도 상사의 음성을 기다리고나 있는 듯이 그리하여 처음부터 새우티가 안 나던 제복이 어머니와 누이 동생이 온갖 신경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정결함을 잃어 그레고르는 자주 저녁 내내 온 사방에 얼룩이 지고 언제나 딱 껴진 금단추로 빛나는 옷, 그 옷에 감싸여 늙은 잠자씨가 지극히 불편하게 그러면서도 고요히 잠자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시계가 10시를 치면 어머니는 곧장 낮은 소리로 아버지를 깨워 잠자리로 가라고 다그쳤다. 여기서 잠을 잡아야 제대로 자지 못하는데 6시 정각이면 일을 시작해야 하는 아버지로서는 제대로 잠을 자는 것이 지극히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사원이 된 이래로 아버지를 사로잡은 고집에 빠져 아버지는 언제나 규칙적으로 잠이 들면서도 아직 좀 더 오래 식탁 곁에 있겠다고 주장했고 그렇게 되면 아버지를 움직여 안락의자에서 침대로 자리를 바꿔놓기가 더할 나위 없이 힘이 들었다. 그럴 때 어머니와 누이 동생은 조그맣게 이런저런 말로 경고를 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사보고 싶어 했는데 15분 동안 아버지는 머리를 흔들며 눈을 감은 채 일어서지 않았다. 어머니는 아버지 옷소매를 당기며 귀에다 대고 아첨의 말을 하고 누이 동생은 어머니를 도우려고 할 일을 제쳐놓지만 아버지는 끄덕도 하지 않았다. 더욱 깊숙이 안락의자에 파묻힐 뿐이었다. 여자들이 겨드랑이를 잡을 때 가서야 아버지는 눈을 번쩍 뜨고 어머니와 누이 동생을 번갈아 보며 이것이 인생이로구나. 이것이 내 시절의 평화로구나. 라고 말하곤 했다. 그러고는 어머니는 바느질거리를 누이 동생은 펜을 황급히 내던지고 아버지를 뒤따라 달려가
계속 도움이 되고자 했던 반면 아버지는 두 여자에 의지하여 마치 스스로에게 자기 자신이 더없이 무거운 점이나 되는 듯이 성가셔하며 몸을 일으켜 여자들이 자신을 문까지 이끌어가게 내버려 두었다가 문에 이르르면 물러가라는 손짓을 하고는 거기서부터 혼자서 걸어갔다. 이 닳도록 일하고 지쳐빠진 식구들 중에서 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이상으로 그레고로 걱정을 해줄 시간이 있겠는가. 가게가 점점 빠듯해져 갔다. 하녀는 내보내고 뼈대가 굵고 흰 머리를 산발한 거구의 파출 가정부가 아주 어려운 일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침 저녁으로 왔고 다른 모든 것은 어머니가 많은 바느질 일을 하면서 해냈다. 전에 어머니와 누이 동생이 즐거운 모임이나 축제 같은 때 기쁨에 넘쳐 달았던 여러 가지 대물림 장신구리 팔리는 사태마저 벌어진 것이었다. 저녁에 식구들이 받고자 하는 값을 다 같이 상의할 때 그레고르가 들으니 그랬다. 가장 큰 탄식은 그러나 언제나 그레고르를 어떻게 옮겨야 될지 아무리 궁리를 해도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아 지금의 형편으로서는 너무도 큰 이 집을 떠날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레고르는 자기야 적당한 상자에 공기통할 구멍이나 몇 개 내면 쉽게 수송할 수 있을 만큼 이사를 가로막는 것이 그에 대한 고려뿐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잘 간파했다. 식구들로 하여금 집 바꾸기를 망설이게 만드는 것은 오히려 여지없는 절망과 일가 친척들 중에서 그 누구도 예외 없을 만큼 자신들이 불운에 아주 져버려졌다는 생각이었다.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을 식구들은 그 극단까지 충족시키고 있었으니 아버지는 하급관리에게 아침 식사를 날라다 주고 어머니는 모르는 사람들의 속옷을 위해 헌신하고 있었으며 누이 동생은 고객들의 명령에 따라 판매를 위해서 이리저리 뛰고 있었으나 식구들의 힘은 이미 그 이상은 미치지 못했다. 그리고 어머니와 누이 동생이 아버지를 잠자리로 데려다 놓은 다음 돌아와서 일거리는 놓아두고 가까이 다가와 뺨을 바싹 대고 앉아 어머니가 그레고르의 방을 가리키며 저기 문 닫아라 그레테야 하고 그리하여 옆에서는 여자들이 눈물을 섞거나 아니면 눈물조차 없이 식탁을 응시하고 있는데 자기는 다시금 어둠 속에 있을 때면 그레고르는 등허리의 상처가 처음처럼 아파왔다. 며칠 밤 며칠 낮을 그레고르는 거의 잠을 못 자며 보냈다. 이따금씩 그는 다음번 문이 열릴 때면 가족의 문제를 전과 아주 똑같이 자기가 떠맡으려고 생각했다. 그의 생각 속에서 오랜만에 사장과 지배인, 점원들, 워낙 아둔한 심부름꾼인 겸수생, 다른 가게의 친구 두셋, 어떤 시골 여관의 하녀, 사랑스러운 잠깐의 추억, 그가 진정으로 그러나 너무나 뜸들이며 구원했던 어떤 모자점 여회계원이 다시 나타났다. 그들 모두가 낯선 사람 혹은 벌써 잊혀진 사람들에 섞여 나타났으나 그와 그의 가족을 돕기는커녕 그들은 모두 닿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사라지자 그는 기뻤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그는 다시 조금 더 자기 식구들을 걱정을 할 기분은 아니었고 자기를 잘 돌봐주지 않은 데 대한 분노만 가득 찼고 자기가 무엇이 먹고 싶은지 상상도 못하면서 어떻게 하면 창광 안에 들어가 거기서 배야 안 고프지만 자기 입에 맞는 것을 먹을지 계획을 세웠다. 무엇을 주어야 그레고로 마음에 들지 이제는 더 이상 깊이 생각해보지 않고 누이 동생은 아침과 점심때 가게로 달려가기 전에 황급히 발로 아무 음식이든 되는 대로 그레고로의 방 안으로 밀어넣었다가 저녁이면 음식을 어쩌면 맛이라도 보았는지 아니면 아주 빈번히 그랬다. 영 손도 대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빗자루를 한번 휙 둘러 쓸어냈다. 이제는 늘 저녁에 하는 방 치우기도 그보다 더 빠를 수는 없었다. 벽들을 따라 더러운 띠각이 생겨났고 여기저기 먼지 덩어리와 쓰레기 뭉치가 널려 있었다.
처음에 그레고르가 누이 동생이 올 때면 쓰레기가 널려 있는 곳에 서 있음으로써 누이 동생을 어느 정도 나무라기 위하여 그런 식으로 특별히 표가 나는 구석에 서 있어 보았다. 그러나 그가 여러 주일을 거기에서 꼼짝않고 있었더라도 누이 동생을 개성시키지는 못했으리라. 누이는 그와 꼭 마찬가지로 더러움을 보면서도 내버려 두기로 결심을 한 것이므로 그러면서도 누이는 아주 유별나게 예민해져서 식구들이 모두 예민해지긴 했지만 그레고르의 방을 치우는 일이 자기 일로 남겨져 있는지 신경을 곤두세우고 지켰다. 한 번은 어머니가 그레고르의 방의 대청소를 시작하여 물을 몇 양동이씩 쓰고 나서야 일이 되었는데 아무려나 많은 습기가 그레고르를 괴롭히기도 해서 그는 성이 나서 꼼짝 않고 장의자 위에 퍼져 누워 있어야 했다. 어머니도 벌을 면치 못했다. 저녁에 누이 동생은 그레고르의 방이 달라진 것을 알아차리자마자 극도로 마음이 상해서 거실로 달려오더니 어머니가 진정시키려 두 손을 쳐들었건만 그의 아랑곳 없이 발작적인 웃음을 터뜨려 부모님은 처음에는 놀라서 어쩔 줄을 모르고 바라보기만 하더니 드디어 그들도 움직이기 시작하여 오른쪽에서는 아버지가 그레고르 방을 누이 동생이 청소를 하게 맡겨두지 그랬느냐고 어머니를 나무라는 한편 왼쪽에서는 누이 동생이 이제는 오빠 방 청소는 못하겠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고 그러는 동안에 어머니는 흥분해서 어쩔 줄 모르는 아버지를 침실로 끌고 가고 누이 동생은 흐느끼느라고 몸을 덜덜 떨며 작은 두 주먹으로 식탁을 쳤고 그레고르는 문을 닫아 이 광경과 소음을 막아줄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에 대해 화가 나서 커다랗게 씩씩거렸다. 그러나 누이 동생이 직장일로 기진맥진해져서 그레고르를 전처럼 돌봐주는 일이 지긋지긋해져 버렸다 해도 아직은 어머니가 절대로 누이 대신 들어와서는 안 되었는데 그러면서도 그레고르는 소홀히 되지 않았다. 이제는 가장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늙은 과부는 그녀의 긴 인생에서 자기의 튼튼한 뼈 덕분으로 더없이 고약한 일마저도 극복해온 듯 그레고르를 기실 조금도 혐오하지 않았다. 호기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한 번은 우연히 가정부가 그레고르의 방문을 열었다가 그레고르를 보아버려 화들짝 놀란 그는 아무도 몰아대지 않았건만 이리저리 내달리기 시작했고 그녀는 두 손을 포개 가슴을 감싸 안은 채 놀라서 꼼짝 않고 서 있었던 적이 있었다. 그때 이래로 그녀는 늘 아침 저녁에 잠깐씩 문을 조금 열어 그레고르를 들여다보기를 거르지 않았으나 처음에는 이리 와봐 쇳덩구리야 라느니 이 늙은 쇳덩구리 좀 봐라 따위의 작은 딴에는 친절하다고 여기는 말을 해가며 자기한테로 오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렇게 말을 걸면 그레고르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자기 자리에서 꼼짝 않고 있었다. 마치 문이 열려져 있지조차 않은 듯이 이 가정부가 기분 내키는 대로 그를 쓸데없이 방해하게 내버려 두는 대신 차라리 그의 방을 날마다 청소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면 한 번은 이른 아침에 어쩌면 벌써 다가오는 봄의 표시인 듯 거센 비가 유리창을 때리고 있었다. 그레고르는 가정부가 또다시 그녀의 수다를 늘어놓기 시작했을 때 하도 화가 나서 공격이라도 하려는 듯 그러나 느리고 힘없이 몸을 돌려 그녀와 맞섰다. 그러나 가정부는 무서워하는 대신 문 가까이 있던 의자를 높이 쳐들었을 뿐이었는데 입을 크게 벌리고 거기 서 있는 품을 보아 손안의 안락의자를 그레고르의 등허리에 내리치고야 입을 다물겠다는 의도가 분명했다. 그레고르가 다시 몸을 돌리자 그러니까 더는 안 되겠지? 하고 말하며 안락의자를 태연히 구석에 다시 세워놓았다. 그레고르는 이제 전혀 아무것도 먹지 않다시피 했다. 우연히 갖다 놓은 음식 곁을 지날 때만 그는 장난삼아 한 입 집어가지고는 여러 시간을 그대로 물고 있다가 대개는 다시 뱉어버렸다. 처음에 그는 자신으로 하여금 음식을 멀리하게 하는 것이 자기 방의 상태에 대한 슬픔이라고 생각했으나 곧 방의 변화와는 화해했다. 사람들이 다른 데 어질러 둘 데가 없는 물건들을 이 방에 들여놓는 데 익숙해졌는데
그런 물건들이 이제는 많이 있었다. 방 하나를 새 하숙인에게 세놓았기 때문이었다. 이 진지한 신사들은 셋 모두가 그레고르가 한번 문틈으로 보니까 덥석불이 수염이 있었다. 자기들 방에서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제 여기에 일단 새들어 있기 때문에 전체 집안 살림에서, 그러니까 특히 부엌에서의 질서를 거북스러울 정도로 존중했다. 쓸모없는 잡동사니 혹은 심지어 자질구레한 것들까지도 그들은 견디지를 못했다. 게다가 그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의 집기들을 가져왔다. 이런 이유로 팔 수는 없고 그렇다고 버리고 싶지도 않은 많은 물건들이 남아돌았다. 이 모든 것들이 그레고르의 방으로 떠돌아왔다. 부엌에서 재 담는 통과 쓰레기통까지도. 당장 쓰이지 않는 것이기만 하면 언제나 몹시 서두르는 가정부는 그냥 그레고르의 방으로 쳐넣었는데 그레고르에게는 다행히도 대개 해당 물품과 그것을 잡은 손만 보였다. 가정부는 어쩌면 시간과 기회가 닿으면 물건들을 다시 가져오거나 모든 것을 한 번에 내다버릴 생각인 것 같으나 실제로는 만일 그레고르가 그 잡동사니를 헤치고 들어가 움직여 놓지 않았더라면 물건들이 처음 던져진 그 자리에 마냥 놓여 있었을 터였다. 처음에는 기어다닐 자리가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그랬으나 나중에는 점점 재미가 났기 때문에 그랬다. 비록 그렇게 돌아다니고 나면 죽도록 피곤하고 슬퍼져 다시 여러 시간을 꼼짝달싹도 못했으면서도. 하숙인들이 이따금씩 집에서 함께 쓰는 거실에서 저녁을 들었기 때문에 거실로 통하는 문은 이따금씩 저녁에도 잠겨 있었다. 그레고르는 문이 열리는 것을 바라지도 않았고 문이 열리는 저녁들조차 남김없이 이용하지 않고 식구들은 알아차리지 못했어도 자기 방의 가장 어두운 구석에 누워 있었다. 그런데 한 번은 가정부가 거실로 통하는 문을 약간 열어두어 하숙인들이 저녁에 들어와 불을 켰을 때까지도 그대로 열려 있었다. 그들은 전에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그레고르가 식사를 했던 식탁 윗자리에 앉아 냅킨을 펼치고 나이프와 포크를 손에 쥐었다. 곧 고기 접시를 든 어머니가 문에 나타나고 어머니를 바싹 뒤쫓아 켜켜로 높이 쌓은 감자 접시를 든 누이 동생이 나타났다. 음식은 무럭무럭 김을 냈다. 하숙인들은 그들 앞에 놓인 접시 위로 마치 먹기 전에 검사라도 하려는 듯이 몸을 숙였고 실제로는 다른 두 사람에 대해 권위자로 간주되는 듯이 보이는 가운데 앉아있는 사람이 고기 한 점을 자기 접시에 옮겨 담지도 않은 채 잘라보았는데 음식이 충분히 연하게 익었는지 혹은 부엌으로 되돌려 보내기라도 해야 할 것인지를 확정하기 위함이 분명했다. 그는 만족했고 긴장하여 보고 있던 어머니와 누이 동생이 숨을 내쉬며 웃음을 띠기 시작했다. 식구들은 부엌에서 식사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부엌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방으로 들어와 모자를 손에 쥔 채 절을 한번 하면서 식탁을 한 바퀴 돌아서 갔다. 하숙인들은 모두 일어나서 턱수염에 덮인 입으로 무엇라고 중얼거렸다. 그러고 나서 자기들만 남으면 그들은 거의 말이라고는 없이 식사를 했다. 그레고르에게 이상했던 것은 먹으면서 나는 온갖 소리들 가운데에서 언제나 거듭 음식을 씹고 있는 그들의 이빨 소리를 가려 들을 수 있었다는 점이었다. 마치 그레고르에게 사람이란 먹기 위하여 이빨을 필요로 하며 이빨이 없이는 제 아무리 멋진 턱이 있다 한들 아무것도 처리해낼 수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기라도 해야겠다는 듯이. 나도 먹고는 싶다. 그레고르는 근심에 차서 혼잣말을 했다. 그러나 저런 것들을 먹고 싶지는 않아. 저 하숙인들이 먹고 사는 대로라면 나는 죽고 말겠다. 바로 이날 저녁 그레고르는 저녁 내내 그 소리를 들었는지는 기억을 하지 못했다. 바이올린 소리가 부엌으로부터 울려왔다. 하숙인들은 벌써 저녁 식사를 끝내고 가운데 앉았던 사람이 신문을 꺼내어 다른 둘에게 각각 한 장씩을 나눠주고 이제 뒤로 기대어 신문을 읽으며 담배를 피우던 참이었다. 바이올린이 연주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주의를 기울이더니 일어서서 발끝으로 현관문 쪽으로 가 거기서 서로 바싹 붙어 서 있었다.
그들의 기척이 부엌에서 들렸으며 틀림없었다. 아버지가 연주가 혹 신사분들을 불쾌하게 했습니까? 즉시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했으니까. 그 반대인걸요? 하고 가운데 신사가 말했다. 따님께서 괜찮으시다면 저희들에게로 와서 한결 편안하고 아늑한 여기 이 방에서 연주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만. 오, 괜찮고 말고요. 하고 아버지가 마치 자신이 바이올린 연주자인 것처럼 소리쳤다. 신사들은 방으로 돌아와 기다렸다. 곧 아버지는 악보대를, 어머니는 악보를, 누이 동생은 바이올린을 들고 왔다. 누이 동생은 연주를 하게끔 모든 것을 침착하게 펼쳐놓았고 전에 한 번도 방을 새놓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숙생들을 필요 이상으로 공손히 대하고 있는 부모는 감히 자기들 자신의 안락의자에 앉지도 못하고 아버지는 오른손을 꼭 여민 제복의 두 단추 사이에 찌른 채 문에 기대서 있고 그래도 어머니는 신사 하나가 안락의자를 권하여 앉아있기는 했는데 안락의자를 그 신사가 무심코 갖다 놓은 그 자리에서 옮기지도 못하여 외진 한쪽 구석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누이 동생이 연주하기 시작했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기 그 편에서 누이의 손의 움직임을 쫓고 있었다. 그레고르는 연주에 매료되어 약간 앞으로 나아갈 엄두를 내어 어느새 머리를 거실에 들이밀고 있었다. 그는 자기가 최근 들어 다른 사람들을 그토록 고려치 않게 된 사실도 거의 놀랍지 않았다. 전에는 그러한 조심성이 그의 자랑이었는데 말이다. 또 게다가 바로 지금이야말로 몸을 숨겨야 할 이유도 있는데도 말이다. 왜냐하면 그의 방은 온통 조금이라도 움찔라치면 사방으로 날리는 먼지가 가득하여 그 역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고 실오라기, 머리카락, 음식 찌꺼기를 등과 옆구리에 질질 끌고 돌아다녔던 것이다. 전에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그랬듯이 벌렁 드러누워 양탄자에다 몸을 닦게는 모든 것에 대한 그의 무관심은 너무도 컸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인데도 그는 거실에 흠잡을 데 없는 바닥 위로 조금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서슴지 않았다. 아무려나 아무도 그를 눈여겨보지 않았다. 식구들은 온통 바이올린 연주에 매달려 있었고 반면 하숙인들은 처음에는 손을 바지 주머니에 찌른 채 분명 누이 동생을 방해할 터이련만 그들 모두가 악보를 읽을 수 있으리만큼 누이 동생의 악보대 뒤에 너무도 바싹 다가서 있더니 금세 고개들을 숙인 채 낮은 소리로 이야기를 나누며 창문으로 물러서 아버지의 근심스러운 관찰을 받으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이제는 정말이지 그들이 아름답고 즐거운 바이올린 연주를 듣겠거니 했다가 실망한 듯 연주 전체가 지겨졌다는데 다만 예의에서 그들의 안식을 방해하게끔 내버려 두고 있다는 듯한 태도가 완연한 인상이었다. 특히 그들 모두가 시거 연기를 코와 입으로 공중에다 뿜어내는 태도로 보아 대단히 신경질이 나 있음이 역력했다. 그런데도 누이 동생은 참 아름답게도 연주했다. 누이의 얼굴은 옆으로 숙여져 있고 음미하며 슬프게 그녀의 시선은 악보의 행을 쫓고 있었다. 그레고르는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 될 수 있으면 어쩌면 누이와 눈길이 만날 수 있도록 머리를 바닥에 바싹 붙였다. 음악이 그를 이토록 사로잡는데 그가 한 마리 동물이란 말인가? 마치 그리워하던 니지의 양식에 이르는 길이 그에게 나타난 것만 같았다. 그는 누이 동생한테까지 앞으로 밀고 나아가 누이의 치마를 당김으로써 여기서는 그 누구도 자기처럼 연주를 들을 만한 자격이 없으니 바이올린을 들고 자기 방으로 좀 들어와 달라는 암시를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누이가 들어오면 다시는 내보내지 않으리라. 적어도 자기가 살아있는 한은 그의 끔찍스러운 모습이 처음으로 쓰임새 있게 될지니 자기 방에 문이나 문께 동시에 가 있다가 공격하는 자들에게 맞서리라. 그러나 누이 동생은 강요를 받아서는 안 되고 자유의사로 그의 곁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누이는 그를 향해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그의 곁 장의자에 앉을 것이고 그러면 그는 누이에게 자기가 누이를 음악학교에 보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었으며 이 사실을 그 사이에 불행한 일만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지난 크리스마스는 아마 벌써 지나가 버렸겠지.
그 어떠한 반대에도 무릅쓰고 모두에게 말했을 것이라고 털어놓을 생각이었다. 이렇게 천명을 하면 누이 동생은 감동의 눈물을 쏟으리라. 그러면 그레고르는 그녀의 겨드랑이까지 몸을 일으켜 누이가 가게에 나가고부터 리본이나 칼라를 하지 않은 채 드러내놓고 있는 목에다 키스를 하리라. 잠자씨! 가운데 신사가 아버지에게 소리치며 다음 말을 못 잇고 둘째 손가락으로 천천히 앞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레고르를 가리켰다. 바이올린 소리가 그쳤고 가운데 하숙이는 처음에 한번 머리를 흔들며 자기 친구들을 보고 웃더니 다시 그레고르를 바라보았다. 아버지는 그레고르를 몰아내는 대신 하숙인들을 진정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여긴 것 같았다. 하숙인들은 전혀 흥분하지 않았으며 바이올린 연주보다는 그레고르가 한결 흥미롭다는 듯했는데도 아버지는 그들에게로 달려가 두 팔을 활짝 벌려 그들을 그들 방으로 밀어넣으려고 하면서 동시에 머리로는 그레고르를 향한 그들의 시선을 차단하려 했다. 그들은 이제 정말로 약간 화가 났는데 아버지의 태도 때문인지 아니면 그레고르 같은 옆방 이웃을 가지고 있었으면서 그것도 모르고 지냈음을 분명하게는 아니나마 이제 막 깨닫게 된 때문이었는지 몰랐다. 그들은 아버지에게 해명을 요구했고 그들 쪽에서도 팔을 들어 불안하게 수염들을 잡아당기며 다만 천천히 자기들 방 쪽으로 물러갔다. 누이 동생은 연주가 중단된 후 갑자기 빠져들게 된 망연자실한 상태를 극복했다. 한동안 아무렇게나 늘어뜨린 두 손에 바이올린 활을 들고도 마치 아직 연주를 하고 있기라도 하듯 악보를 들여다보고 나더니 돌연 정신을 추스려 악기를 호흡곤란으로 헐떡이며 아직 자기 안락의자에 앉아있는 어머니의 무릎에 내려놓고는 옆방으로 달려들어가는데 그 방으로는 하숙인들이 아버지가 밀어붙이는 가운데 벌써 좀 더 빨리 다가가고 있는 중이었다. 누이 동생이 익숙한 손길로 침대 속에 이불이며 베개를 공중으로 날리며 잽싸게 정돈하는 모습을 보였다. 신사들이 방에 채 닿기 전에 누이는 잠자리 정돈을 끝내고 살짝 빠져나왔다. 아버지는 다시금 자신이 하숙인들에 대해 늘 마땅히 지녀왔던 존경심조차 모조리 잊을 정도로 자기 고집에 사로잡힌 것 같았다. 아버지는 다만 밀고 또 밀었다. 어느덧 방문에 이르러 신사들 중에 가운데 사람이 우레같이 발을 굴러 아버지를 멈추게 할 때까지. 이로써 천명한 건데? 라고 하며 그는 손을 들어 눈길로 어머니와 누이 동생도 찾았다. 나는 이 집안 식구들 가운데 만연한 꺼림칙한 상태를 고려하여 여기서 그는 선뜻 결심하여 바닥에 침을 뱉었다. 나의 방을 즉시 비우겠소. 물론 내가 여기서 지낸 기간에 대해서도 조금도 돈을 내지 않을 것이오. 그리고 내가 당신에게 그 어떤 매우 이유 있는 요구를 하지 않을 것인지 어떤지 생각 좀 해볼 것이오.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듯 그는 입을 다물고 앞을 똑바로 보았다. 실제로 그의 두 친구가 얼른 말을 가로막았다. 우리도 즉각방을 비우겠소. 이어 그는 문 손잡이를 잡더니 요란한 소리를 내며 문을 닫았다. 아버지는 두 손으로 더듬으며 자신의 안락의자로 휘청거리며 걸어와 털썩 주저앉았다. 늘 하던 대로 잠깐 초저녁잠을 자려고 기지개를 켜기라도 하는 듯이 보였으나 머리를 가누지 못하고 세차게 끄덕이는 것으로 보아 그는 전혀 자고 있지 않았다. 그레고르는 내내 하숙인들에게 발각되었던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다. 자신의 계획이 실패한 데 대한 실망, 어쩌면 또한 많이 굶어서 비롯된 허약이 그를 움직일 수 없게 만들었던 것이다. 그는 어느덧 다음 순간 자기에게로 모두가 한꺼번에 폭발하여 덮쳐오리라는 것을 어떤 확신함을 가지고 두려워하며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의 떨리는 손가락 아래로 미끄러져 나와 무릎에서 떨어져 울리는 소리를 낸 바이올린조차도 그를 놀라게 하지 않았다. 아버지 어머니! 하고 누이 동생이 서두를 떼며 손으로 탁자를 쳤다. 이렇게 계속 지낼 수는 없어요. 아버지 어머니께서 혹시 알아차리지 못하셨대도 저는 알아차렸어요. 저는 이 괴물 앞에서 내 오빠의 이름을 입 밖에 내지 않겠어요. 그냥 우리는 이것에서 벗어나도록 애써봐야 한다는 것만 말하겠어요. 우리는 이것을 돌보고 참아내기 위해서 사람으로서 할 도리는 다 했어요. 그 누구도 우리를
눈꽃만큼이나 비난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 애가 100번 오라 하고 아버지가 혼잣말을 했다. 그때까지도 충분히 숨을 돌리지 못한 어머니는 눈으로 갈피를 붙잡는 표정을 보이며 손으로 입을 막고 소리를 죽여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누이 동생이 어머니에게로 쫓아가 이 말을 받쳐드렸다. 아버지는 누이 동생의 반언으로 보다 확실한 생각에 이른 듯 고추 앉더니 하숙인들이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여태 식탁 위에 있던 접시들 사이로 그의 사모자를 굴리며 이따금씩 가만히 있는 그레고르를 건너다 보았다. 우리는 이것에서 벗어나도록 해봐야 돼요. 하며 누이 동생은 어머니는 기침을 하느라고 아무 말도 듣지 못했으므로 오로지 아버지를 상대로 말했다. 이게 아버지 어머니 두 분을 죽일 거예요. 그렇게 뻔해요. 사람이 우리 모두처럼 이렇게 힘들게 일하지 않을 수 없을 때 집에서마저도 이 한도 끝도 없는 고통을 견디지는 못해요. 그러고는 어찌나 격렬하게 울음을 터뜨렸는지 누이의 눈물은 어머니의 얼굴 위로 흘러내렸고 어머니는 기계적인 손놀림으로 눈물을 훔쳐냈다. 얘야 하고 아버지가 동정에 차서 그러고 눈에 띄게 이해심을 보이며 말했다. 그러자면 우리가 뭘 해야겠니? 누이 동생은 조금 전에 화구하던 것과는 반대로 울다 보니 사로잡히게 된 속수무책의 표시로 어깨를 움직할 뿐이었다. 혹시 저 애가 우리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다면? 하고 아버지가 반은 물으며 말하자 누이 동생은 울다 말고 그런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다는 표시로 격하게 손을 내줬다. 만일 저 애가 우리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다면? 하고 아버지가 되풀이했는데 눈을 감음으로써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누이 동생의 확신을 받아들였다. 그렇게라도 하다면 저 애와 협상이라도 되련만. 그런데 저렇게. 내보내야 해요. 누이 동생이 소리쳤다.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아버지. 이게 오빠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오래 그렇게 믿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진짜 불행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오빠일 수가 있지요? 만약 이게 오빠였더라면 사람이 이런 동물과 함께 살 수 없다는 것을 진작에 알아차리고 자기 발로 떠났을 테지요. 그랬더라면 오빠는 없더라도 계속 살아가며 명예롭게 그에 대한 기억을 간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 동물은 우리를 박해하고 하숙인들을 쫓아내고 분명 집을 독차지하여 우리로 하여금 골목길에서 밤을 지새게 하려는 거예요. 보세요 좀. 아버지. 누이 동생은 갑자기 소리쳤다. 벌써 또 시작하네요. 그레고로서는 도무지 영문을 모를 놀라움에 사로잡힌 누이 동생은 마치 그레고로의 가까이에 있는 이보다는 차라리 어머니를 희생시키겠다는 듯이 어머니를 저버리고 그야말로 안락의자를 박차고 일어나 아버지 뒤로 달려갔고 아버지 또한 누이의 태도로 한층 더 흥분하여 몸을 일으켜 누이 동생을 보호하려는 듯이 두 팔을 누이 동생 앞에서 반쯤 쳐들었다. 그러나 그레고르는 그 누군가를 더구나 자신의 누이 동생을 불안하게 할 생각은 꿈에도 없었다. 그는 다만 자기 방으로 되돌아가기 위하여 몸을 돌리기 시작했었는데 괴로운 상태여서 힘들게 몸을 틀다 보니 머리에 힘도 빌려야 했고 그러다 보니 여러 번 머리를 쳐들어 바닥에 찧었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눈에 띄게 되었다. 그는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의 선의를 사람들이 알아차린 것 같았다. 아까는 그저 순간적인 충격이었던 것이다. 이제 그들 모두가 말없이 슬프게 바라보았다. 어머니는 두 다리를 뻗어 가지런히 모은 채 안락의자에 누워 있었는데 두 눈은 피로로 거의 감기다시피 하고 아버지와 누이 동생은 나란히 앉았는데 누이 동생은 손을 아버지 목에 놓고 있었다. 이제는 몸을 틀어도 되려나 보다 하고 생각하고 그레고르는 하던 일을 다시 시작했다. 그는 힘이 들어 헐떡이지 않을 수 없었고 또 간간히 쉬어야만 했다. 아무튼 아무도 그를 몰아대지도 않았고 모든 것이 그 자리에서 내맡겨져 있었다. 몸을 돌리는 일이 끝나자 그는 즉각 똑바로 되돌아갔다. 그는 자기가 자기 방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먼데 놀랐고 어떻게 조금 전에 자신의 허약한 몸을 이끌고 같은 길을
그러한 사실을 거의 알아차리지도 못한 채 왔었는지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한시라도 빨리 기어가겠다는 생각에만 골몰하여 그는 자기 식구들의 말 한마디, 외침 하나 그를 가로막지 않고 있다는 것에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다. 어느덧 방문에 이르렀을 때에야 비로소 그는 목이 뻣뻣해진 느낌이 들어 아주 다는 못 돌렸지만 머리를 돌려 자신의 뒤에는 다만 누이 동생이 일어서 있을 뿐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음을 보았다. 그의 마지막 눈길이 이제는 아주 잠이 들어버린 어머니를 스쳤다. 그가 자기 방에 들어서자마자 문이 황급히 닫히고 단단히 빗장이 질려 차단되었다. 등 뒤에서 난 갑작스러운 소음에 그레고르는 너무도 놀라 그의 작은 다리들이 휘청 오그라들었다. 그렇게도 서둔 것은 누이 동생이었다. 똑바로 벌써부터 거기 일어나서 기다렸다가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앞으로 튀어왔기 때문에 그레고르는 누이 동생이 오는 소리조차 못 들었던 것이다. 그러고는 문 속에 꽂힌 열쇠를 돌려 잠그며 누이는 마침내 하고 부모를 향해 소리쳤다. 그럼 이젠 어쩐다? 자문하며 그레고르는 어둠 속을 둘러보았다. 곧 그는 자기가 이제는 도무지 꼼짝할 수 없게 되었음을 발견했다. 그것이 놀랍지는 않았다. 지금까지 이 가느다란 작은 다리를 가지고 실제로 몸을 움직일 수 있었다는 것이 오히려 부자연스럽게 생각되었다. 그는 제법 쾌적하게 느꼈다. 온몸이 아프기는 했으나 고통이 점점 약해져 가다가 마침내 아주 없어져 버리는 것 같았다. 그의 등에 박힌 썩은 사과와 온통 부드러운 먼지로 덮인 골문 언저리도 그는 어느덧 거의 느끼지 못했다. 감동과 사랑으로서 식구들을 회상했다. 그가 없어져 버려야 한다는 데 대한 그의 생각은 아마도 누이 동생의 그것보다 한결 더 단호했다. 시계탑의 시계가 새벽 3시를 칠 때까지 그는 내내 이런 텅 비고 평화로운 수고의 상태였다. 사이가 밝아지기 시작하는 것도 그는 보았다. 그러고는 그의 머리가 자신도 모르게 아주 힘없이 떨어졌고 그의 콧구멍에서 마지막 숨이 약간 흘러나왔다. 이른 아침 가정부가 왔을 때 힘이 넘치고 성급해서 그녀는 이미 그러지 말아달라고 자주 부탁을 받았건만 그녀가 오고 나서는 더 이상 조용히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로 온 집안에서 문이란 문을 쾅쾅 닫아댔다. 그녀는 늘 그렇듯이 잠깐 그레고르를 들여다보면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특별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가 일부러 그렇게 꼼짝 않고 누워 괴로움을 당한 자 신용을 하고 있거니 했다. 그녀는 그가 있을 수 있는 이해력은 다 가지고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우연히 길다란 빗자루를 손에 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그곳으로 문에 선 채 그레고르를 간지려 보려 했다. 그래도 아무런 효과가 보이지 않자 그녀는 화가 나서 그레고르를 약간 찔러보았는데 아무런 저항 없이 있던 자리에서 밀려나가는 것을 보자 비로소 그녀는 주의 깊게 보게 되었다. 곧 진상을 알아차리자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 혼자 나직이 슬소리를 냈으나 오래 머물러 있지는 않고 침실의 문을 획 열어 젖히더니 어둠 속에다 대고 큰 소리로 외쳤다. 여보세요? 이게 대졌어요. 저기 누워있는데요. 아주 영 대졌다니까요. 잠자 내외는 부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앉아 가정부가 전하는 말을 이해하기에 앞서 그녀의 기습에 대한 놀라움을 사겨야 했다. 그러고 나서 내외는 각자 자기 편에서 황급히 침대에서 나왔는데 잠자 씨는 이불을 어깨에 둘러쓴 채로 잠자 부인은 잠옷바람으로였다. 그렇게 그들은 그레고르의 방 안으로 들어섰다. 그 사이에 하숙인들이 들어오고부터는 그레테가 자게 된 거실의 문도 열렸다. 그녀는 전혀 자지 않았던 것처럼 완전히 옷을 입고 있었고 그녀의 창백한 얼굴도 그 점을 증명하고 있는 것 같았다. 죽었다고? 하며 잠자 부인은 모든 것을 직접 살펴볼 수 있고 또 살펴보지 않고도 알아볼 수 있건만 물으면서 가정부를 쳐다보았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며 가정부는 증거로 그레고르의 시체를 빗자루로 옆으로 좀 더 멀리 밀어붙였다.
잠자 부인은 빗자루를 못 내밀게 하려는 듯이 움직였으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 자, 하고 잠자씨가 말했다. 이제 우리는 신에게 감사할 수 있겠다. 그가 성호를 걷고 세 여자가 그를 따라 그렇게 했다. 시체에서 눈도 떼지 않았으며 그레테가 말했다. 좀 보세요. 그가 얼마나 비쩍 말랐는지. 그는 벌써 퍽이나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식사가 들어가도 그대로 내다놨지요. 실제로 그레고르의 몸은 아주 납작하게 메말라 있었다. 사람들은 그걸 이제서야 비로소 알아보았다. 이제는 작은 다리들이 받쳐서 몸이 들려있지 않은 데다가 그 밖에 달린 시선을 돌려놓는 곳도 없으니까. 그레테야, 잠깐 우리 방으로 들어오너라. 잠자 부인이 쓰라린 웃음을 띠고 말하자 그레테는 시체를 돌아보지 않은 채 부모 뒤를 따라 침실로 들어갔다. 가정부는 출입문을 닫고 창문을 있는 대로 열어 젖혔다. 이른 아침인데도 신선한 공기에는 벌써 미지근한 기운이 약간 섞여 있었다. 어느덧 3월 말이었던 것이다. 새 하수근들이 그들의 방에서 나와 놀라서 자기들의 아침밥을 찾아 두리번거렸다. 주인이 그들을 잊고 있었던 것이다. 아침은 어디 있나요? 하고 신사들 중에 가운데 사람이 투덜거리며 가정부에게 물었다. 그러나 가정부는 손가락을 얼른 입에 대며 신사들에게 그레고르의 방으로 들어가 보라고 말없이 손짓을 했다. 그들 역시 와서 다소 다른 저고리 주머니에 손을 찌른 채 이제 어느덧 아주 밝아진 방 안에서 그레고르의 시체를 둘러싸고 섰다. 그때 침실문이 열리고 잠자씨가 제복을 입은 채 한쪽 팔에는 부인을 다른 쪽에는 딸을 거느리고 나타났다. 모두가 조금씩 운 얼굴이었다. 그레테는 이따끔씩 얼굴을 아버지 팔에 묻었다. 즉시 우리 집을 떠나시오. 하며 잠자씨가 여자들을 떼어놓지 않은 채 출입문을 가리켰다. 무슨 말씀이시죠? 신사들 중 가운데 사람이 다소 당황해서 말하며 들큰하게 미소를 지었다. 다른 둘은 뒷줌을 쥐고 서서 큰 그러나 그들에게 유리하게 끝날 것임에 틀림없는 싸움을 기쁘게 기다리고나 있는 듯 두 손을 끊임없이 맞비비고 있었다. 내가 말하고 있는 그대로요. 라고 대답하며 잠자씨는 동반하고 있는 두 여자와 한 줄을 이룬 채 하숙인들을 향해 갔다. 하숙인은 우선 거기 가만히 서서 사물들이 머릿속에서 새로운 질서로 조업되기라도 하는 듯이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그러더니 그러시다면요 저희가 떠나지요. 하며 갑자기 그를 사로잡은 겸양에서 심지어 이 결심에 대해서 새로운 승인을 받기라도 하는 듯이 잠자씨를 바라보았다. 잠자씨는 그저 몇 번 눈을 크게 뜨고 짧게 그에게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그러자 그 신사가 정말로 즉시 성큼성큼 현관으로 나갔고 그의 두 친구는 어느새 잠시 손놀림을 그친 채 귀를 기울이더니 이젠 겁을 집어먹은 듯 곧장 그를 따라 껑충 뛰어나갔다. 잠자씨가 그들의 앞서 현관으로 나가 그들의 영도자와의 연결을 끊어놓을 수도 있었으리라. 셋은 모두 현관에서 옷걸이에 걸린 모자를 집어들고 지팡이 통에서 지팡이를 빼어 말없이 절을 하고는 집을 떠났다. 드러난 바와 같이 도무지 근거 없는 불신 같은 것에 사로잡혀 잠자씨는 두 여자와 함께 현관 밖에 나가서 난간에 기대어 새 신사가 느리기는 하나 꾸준히 긴 층계를 내려가며 층마다 계단이 일정하게 구부러져 있는 곳에서 사라졌다가는 잠시 후 다시 나타나곤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이 밑으로 멀리 내려가면 갈수록 그만큼 그들에 대한 잠자 일가의 관심도 멀어져 갔고 그들과 마주 엇갈리며 그 다음에는 그들 위로 정육전 점원이 머리에 들것을 이고 당당한 태도로 올라오자 곧 잠자씨와 여자들은 계단을 떠나 모두가 마음이 가벼워진 듯 그들의 집으로 되돌아왔다. 그들은 오늘 하루는 휴식을 취하고 산책을 하기로 결정했는데 그들은 이렇게 일을 그만두고 쉴 만한 자격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절대로 휴식이 필요하기까지 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테이블에 앉아 세 통의 결근기를 썼다. 잠자씨는 그의 감독관에게
잠자 부인은 주문자에게, 그레테는 그녀의 상점 주인에게. 쓰고 있는 동안 가정부가 아침 일이 끝났으니 돌아간다는 말을 하러 들어왔다. 편지를 쓰고 있던 세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고개를 끄덕였는데 그래도 가정부가 따르려 하지를 않자 비로소 화가 나서 쳐다보았다. 그런데 잠자씨가 물었다. 가정부는 마치 자기가 식구들한테 커다란 행운을 알려야겠는데 자기한테 전말을 남김없이 물어본 후에나 그렇게 하겠다는 듯이 웃으며 문에 서 있었다. 잠자씨가 그것 때문에 이미 그녀가 일하고 있는 시간 내내 화를 내곤 하는 모자에 거의 수직적으로 꽂은 작은 타조 깃털이 사방으로 가볍게 흔들렸다. 그러니까 대체 무슨 일이죠? 가정부가 그래도 그중 존경심을 품고 있는 잠자 부인이 물었다. 네, 하고 대답하며 가정부는 친절한 웃음 때문에 얼른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니까 말씀입니다. 옆방에 저 물건을 어떻게 치워버려야 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는 염려 놓으시라 이겁니다. 벌써 다 해결됐으니까요. 잠자 부인과 그레테는 계속 쓰려는 듯이 쓰고 있던 편지위로 몸을 숙였고 가정부가 이제 모든 것을 상세히 묘사하기 시작하려는 것을 알아차린 잠자씨는 손을 뻗쳐 그것을 단호히 막았다. 이야기를 늘어놓을 수 없게 되니 그녀는 자기가 굉장히 바쁘다는 것이 생각났고 분명 마음이 상해서 모두들 안녕히 계세요 하고 소리치고는 거칠게 돌아서더니 문들을 무섭게 쾅쾅 닫으며 집을 떠났다. 저녁에는 그녀를 내보냅시다 하고 잠자씨가 말했으나 아내로부터도 딸로부터도 대답을 듣지 못했다. 간신히 회복되려던 평온을 가정부가 다시 뒤흔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그녀들은 일어서서 창가로 가서 서로 껴안은 채 거기 서 있었다. 잠자씨는 안락의자에 파묻혀 그들을 향해 몸을 돌리고 잠시 그들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외쳤다. 자, 이리들 와요. 지난 일은 이제 그만두고 그리고 내 생각도 좀 해야지. 곧 여자들은 그의 말에 따라 그에게로 달려가서 애무하고는 얼른 편지를 마저 끝냈다. 그러고 나서는 셋이 다 함께 집을 떠났다. 벌써 여러 달 전부터 하지 못했던 일이다. 그리하여 전차를 타고 교회로 향했다. 그들 모두가 탄 칸은 따뜻한 햇볕이 속속들이 들어와 있었다. 그들은 좌석에 편안히 뒤로 기대고 장래의 전망에 대해 논의했는데 좀 더 자세히 관망해 보니 장래가 어디까지나 암담하지만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실은 서로 전혀 상세히 물어보지 않았던 세 사람의 직장이 썩 괜찮았으며 특히 앞으로는 상당히 희망적이기 때문이었다. 지금으로서 가장 큰 상황의 개선은 물론 집을 한번 바꿈으로써 쉽게 이루어질 것임에 틀림없었다. 그들은 이제 좀 더 작고 값싼 그러나 위치가 낮고 전반적으로 보다 실용적인 집을 갖고자 했다. 마치 지금 집은 그레고르가 찾아냈기라도 했다는 듯이. 그들이 그렇게 환담하고 있는 동안 잠자씨와 잠자 부인은 점차 생기를 띄어가는 딸을 보고 거의 동시에 딸이 이쯤 들어 워낙 고달프다 보니 두 뺨이 창백해지긴 했건만 아름답고 풍요한 소녀로 꼽혔다는 생각이 들었다. 말수가 적어지며 또 거의 무식적인 눈초리로 서로 의사소통을 하며 내외는 이제 딸을 위해 착실한 남자도 찾아야 할 때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하여 그들의 목젖지에 이르러 딸이 제일 먼저 일어서며 그녀의 젊은 몸을 쭉 뻗었을 때 그들에게는 그것이 그들의 새로운 꿈과 좋은 계획의 확증처럼 비쳤다.